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20년 중국 생활을 돌이켜보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쉽지가 않죠. 항상 실패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왜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계속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 성공한 분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제품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 중심의 사고라는 거는 이제 일단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팔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뭔가를 한국 제 제품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 뭐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나간다 하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니까 화장품의 상태나 뭐 이런 게 형편이 없고, 와, 저런 상태에서 우리 화장품을 갖다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잘 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중국에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 일단 이마트에서 제가 알바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2003년 정도 됐으니까 벌써 한 23년 정도 전이죠. 그 당시에 중국의 마트라고 하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쇼핑몰 형태로 마트 자체는 겉껍데기는 다 돼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닭을 잡고 있는다든지,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정말 그 고기도 막 걸어 놓고 막 닭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재래시장 못지않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마트가 중국 진출을 계획을 하면서 야심차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이마트라고 하면 정말 선진화된 마트 형태였는데, 이마트 담당자들이 이제 주재원들이 발령을 받고 중국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정말 쾌재를 불렀죠. 중국 마트 상황을 보면서, 와, 이런 상황이라면 이마트가 들어오면 정말 대박이 날 것이다. 이마트라고 하면 벌써 외관상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단정된 노란 간판에 까만 글씨 딱 써 있고, 그 서비스 교육도 정말 철저하게 받고 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런 서비스나 뭐 이런 깨끗함 뭐 이런 거는 전혀 중국 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중국 진출을 하게 되면 이마트는 정말 대박일 것이다 해서 대대적인 광고, TV 광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광고를 하면서 오픈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오픈을 함과 동시에 그 이마트의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마트가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룰까 하는데,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 중국의 상황은 정말 월등하게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다 꼬이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제품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한국은 우월하다라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예로 그 당시에 한국 브랜드들이 모두 중국 진출을 해야지만 된다는 상황 때문에 중국의 큰 시장을 잡아야 된다,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모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사장들조차도 다들 들어와서 제가 많이 픽업을 나가서 그 사장님들을 모시고 중국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딱 공항에서 딱 마중을 나가서 그 사장님들 딱 만나 뵙게 되면 한 3일 동안은 끊임없게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어때, 뭐 중국은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중국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지만 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질문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국은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하고 이미 중국을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민족도 정말 수십 개가 되는 민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불과 일주일 동안 중국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해서 알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마트의 사례를 봐도 정말 뛰어난 건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선진 문물들이 다 들어와서 뭐 CS 교육이라든지 뭐 유니폼이라든지 외관상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개발도상국으로 나가 진출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인건비가 싸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식당을 하나 차린다고 해도 인건비가 우리나라에서 뭐 통닭집을 하나 차리려고 해도 뭐 몇 억이 들어가는 수준이라면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하게 되면 일단은 처음 오픈하는 경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싸니까 뭐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그 대신 서비스가 못 따라온다든지 객단가가 낮다든지 우리나라에서는 통닭 한 마리 뭐 5,000원에는 쉽게 사 먹을 수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없다든지 이런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장점만을 보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점만을 봤다가는 그 나중에 따라오는 단점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중국 백화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중국 백화점에 가고 제가 이제 중국 백화점 시장 조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사장님들을 데리고 이제 쭉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구두를 파는 그 점포가 있었는데 그 점포의 직원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계속 뭐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한국 사장님들은 야 저런 직원을 갖다가 저렇게 어떻게 저걸 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같으면 저거 손님이 하나 오면 정말 무릎을 꿇고 신발 신켜주고 뭐 하면서 무릎 꿇고까지 하는데 쟤네들은 뭐 손님이 와도 저걸 쳐다도 안 보고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으면 저런 직원들 데리고 어떻게 장사를 하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저런 직원들을 쓸 때 그 무릎 꿇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하나 쓰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는 주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점원들의 인건비라고 하면 거의 10몇만 원,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친구들한테 아마 200만 원을 주면 한국 직원들 못지않게 목숨 걸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그 정도 줄 돈이면은 뭐하러 여기 와서 그거래. 여기는 이 물가가 있는데 이 물가대로 주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메리트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거지. 뭐하러 그거 갖다가 제값을 한국 물가를 다 주면서 그런 직원을 쓸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장점만을 보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발도상국에 기회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건비가 싸서 왔지만 그 인건비가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문화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찾아서 왔는데 그 10만 원짜리 서비스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장점만이 있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 장점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와갖고 할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10만 원을 주면서 어떻게 2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뽑아내고 1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뽑아낼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당연히 10만 원짜리니까 10만 원짜리지만 한국의 서비스처럼을 원한다 그러면 그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신뢰도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미 잘 나가고 있고 성공한 브랜드 같은 경우엔 이미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나라에 왔을 때는 그 자긍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0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대로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들이 처음부터 유명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다. 그러면 롯데백화점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롯데가 처음부터 롯데를 다 알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 신격호 회장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롯데라는 걸 갖다가 온 국민이 알 정도로 각인을 시켰으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수십 년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의 최고의 브랜드가 된 건데 지금 새로운 나라에 왔을 때는 그 나라에서는 제로인 거죠. 한국에서는 유명한 브랜드라고 할지언정 제로인 겁니다.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제품은 뛰어나고 겉모습은 뭐 마케팅이나 뭐 여러 가지 외관적인 모습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SK에서 예전에 SK텔레콤에서 일을 할 때 중국에서 이제 11번가를 갖다가 중국에서 한번 온라인 서비스를 갖다가 해보겠다고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거기에 참여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11번가는 C2C로 해서 오픈마켓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그 오픈마켓을 하게 되면 가지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올려놓고 팔게 되면 뭐 짝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법률팀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그 그룹에 다 대처 방법이 뭐 변호인들이라든지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제 뭐 사소한 문제가 터져서 법적 문제가 생기기만 해도 이게 그룹 차원에서도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걸 C2C로 가면 안 되겠다. B2B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검증된 업체들만 입점을 시켜서 그 업체들 갖다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진행을 하는데 유명한 브랜드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유니클로라든지 중국에서 이미 유명해 있는 유니클로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업체들은 11번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외국 업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팀장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팀장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죠. 뭐 전무님 저희 한국의 SK가 아닙니다 아직. 한국의 11번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를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을 진출한다고 할 때는 그런 마인드를 싹 다 비우고 고생을 할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유통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브랜드의 신뢰도 없을 뿐더러 유통망이 없다 보니까 한국 같으면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엔 서로 입점을 못 시켜서 난리죠.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나 뭐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절대로 그 유통망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 그 브랜드를 처음 발생시켰을 그 당시로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착각을 하는 거는 이제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외국에 가면 그게 당연한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싶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싶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뭐 세무국에 가서 등록만 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외국 같은 데 가서 하게 되면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나라도 있고 된다고 한들 그게 시행령으로 해서 집행이 된다고 해도 그 당시 거기에 관공서에 가면 그 관공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법적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외국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그게 돼 있지만 그런 걸 처음 겪어보는 도시라든지 그런 관공서 직원에 따라서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걸 설명을 하고 뭐 하려면 절차적으로 시간이나 그런 게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대행 업체라든지 뭐 돈을 좀 더 쓰고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뭐 과도한 금액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거나 해서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또 사례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
의류 브랜드를 중국에서 런칭을 하는 이제 업무를 맡고 지사장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백화점에 계약을 해서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뭐 매장을 내고 그 회사도 설립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회사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다 보니까 이제 옷을 팔기 위해서는 매장이 있어야 된다. 사업자를 나게 하려면 매장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이제 내야겠다 해서 백화점 입점을 하려고 백화점을 찾아가니까 백화점 업체들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서를 해주고 저희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고 해서 입점을 하고 싶다 해서 입점 절차를 밟는데, 입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입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매장을 낼 수가 있는데,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매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양쪽이 다 모순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각각 백화점은 어쩔 수가 없다. 그걸 만들어 와야 된다. 또 이쪽에서 공산국에 가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매장을 내야 되는데 매장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건 네 사정이지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우리 규율이다.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렇게 정해진 것뿐이지 그 방법이 어떤 거에 대한 거는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나 금전적이나 너무 답답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게 저희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다가 한국을 들어와 봤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뭔가를 띄려고 딱 왔는데 외국인이 와서 뭘 이걸 접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처리를 못하고 난감해 하는 경우를 보면서 한국도 그렇구나. 우리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도 뭐 동사무소라든지 그 직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곳에 갔을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답답하다고만 생각하고 이게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반감을 갖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오히려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건데, 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일단 중국은 우측통행이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우측통행을 해야 된다는 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사람들은 좌측통행이고 그 차는 우측통행이다. 뭐 사람들은 왼쪽 길, 뭐 차들은 오른쪽 길, 뭐 이런 걸 노래로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좌측통행을 해야 된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게 당연시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중국이 한국보다는 많이 뒤처진 나라다 보니까 제가 가서 가르쳤죠. 이 무식한 놈들아, 응?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왜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가냐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때 보니까 한국도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사고가 이게 꽉 닫혀져 있던 거죠. 무조건 한국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니까 중국이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이 맞는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중국식으로 바뀌더라고요, 한국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택시를 타거나 그래도 우리는 무슨 동으로 갑시다, 뭐 어느 동으로 갑시다, 뭐 삼성동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갖고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중국을 가니까 항상 무슨 길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내가 무슨 길을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그걸 갖다가 또 길이 넓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종로다 그러면 종로가 1가부터 뭐 몇 가까지 쭉 있는데 나는 3가를 가고 싶어. 근데 그게 중간에 몇 번지인지를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걸 갖다가 왜 로로 판단을 하는지, 무슨 로를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찾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동이라고 정해놓으면 무슨 동 가자 그러면은 그 근처에 가갖고 내가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갖고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를 항상 무슨 로를 기억을 해놔야 되니까, 그럼 이 지도를 다 펼쳐놓고 각각의 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주소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문화에 대한 차이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을 가면 그 외국에 대해서 맞추려고 해야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구조의 차이입니다. 유통구조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통구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온라인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그러니까 유통업이라는 게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미국은 거의 100년에 거쳐서 이제 재래시장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백화점, 쇼핑몰, 마트,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 뭐 이렇게 갖고 발전을 해왔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40년 간격으로 발전을 해왔죠. 근데 중국은 거의 20년 만에 모든 게 갑자기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건너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좀 차별화가 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 하면은 단독 건물이잖아요. 신세계백화점이다 그러면 신세계백화점이 건물을 짓고 뭐 하고,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그러면 단독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타임스퀘어, 뭐 센텀시티, 뭐 스타필드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종합 쇼핑몰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중국은 처음부터 종합 쇼핑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2001년도에 중국을 갔을 때도 이미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되는 대형 쇼핑몰들이 있었거든요, 북경에.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마차가 다닐 정도의, 북경에서도 낙후된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시내를 가면 정말 보지 못했던 대형 쇼핑몰들이 있을 정도로 시대를 모두 아우르는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종합 쇼핑몰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마트다 그러면 이마트, 뭐 건물 딸랑 한 동 전체가 다 이마트인 그런 건물 형태였지, 그 큰 쇼핑몰 안에 이마트가 입점해 있고, 그 밑에 뭐 지하에는 마트가 있고, 뭐 위에는 백화점이 입점해 있고, 뭐 스타필드 안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도 처음 중국을 진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안에 백화점이 안에 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마트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냥 뭐, 그러니까 나이키라고 하면 나이키가 이쪽 백화점 안에 있는 나이키가 있고, 또 백화점을 나와서 뭐 몇 층을 올라가면 거기도 또 나이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이키와 이 나이키는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통 구조가 틀려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쇼핑몰에 있는 건 임대업입니다. 근데 백화점에 있는 거는 그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백화점이 장사를 하고 나중에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인 거고, 일반 쇼핑몰 그냥 그 점포에 있는 나이키 같은 경우엔 대리점이거나 대리점 사장이 있거나 뭐 해서 임대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돈을 받고 직접 결제를 하는 개인 사업 형태의 그 업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쇼핑몰을 할 때 입점을 시키는데, 브랜드를 열심히 영업을 해서 입점을 시키는데, 어느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그 나이키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제가 대구에다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다른 도시에다가 이 쇼핑몰 입점할 때 그 나이키 본사에 가서, 야 여기 대구에 입점 좀 해라 우리 쇼핑몰에, 그래갖고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오케이 갈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쇼핑몰은 임대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입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점을 하려면 또 대구에다가 또 사업자를 내야 되고 관리 시스템을 둬야 되는 거죠. 근데 백화점이면 그냥
백화점이 물건만 대주면 백화점이 장사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통 구조가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틀렸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통 구조의 차이에서도 착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또 네 번째는 가격 기준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기준의 차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이제 처음 중국에 가서 액세서리 가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가게를 그냥 조그맣게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배운다고 중국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국 남대문에서 이제 누나가 액세서리를 갖다 보내주면 그 앞에 이제 대학교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 상대로 한국 액세서리 한번 팔아보자 하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액세서리나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 한국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국 액세서리를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장사가 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물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 2,000원 정도? 그냥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였죠. 근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2,000원, 3,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감히 귀걸이 하나, 그것도 뭐 금과 그러니까 순금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테이션 액세서리인데 그거를 3,000원 주고 산다는 게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지만 사는 거였죠. 근데도 거기에서 그래도 반응이 좋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씩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원 벌라고 내가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10만 원 팔라고 내가 중국 와서 이 장사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계속 그걸 갖다가 발전을 시켜 왔다 그러면 대박이 났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빌딩도 살 정도로 정말 대박이 났을 텐데 그 당시에 판단은 아유 이거 10만 원 팔아갖고 뭐해? 응? 하루 10만 원 팔아봐야 뭐 한 달 팔면은 300인데 300 벌자고. 그 당시에 저 한국에서도 한 2, 300은 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한 이유가 뭐 정말 대성공을 꿈꾸면서 왔기 때문에 그거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팔아봐야 그날 밥 먹고 뭐 이제 사람들 만나서 뭐 술 한잔 먹고 하면 없는 돈인데 이게 뭐 대박 났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값어치 그 가격의 차이가 잘 느끼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중국에서는 그 정도였으면 정말 대박이었던 건데 근데 저는 감지를 못했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현지와 한국과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남아나 뭐 이런 데 가갖고 장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쇼핑몰을 운영할 때 쇼핑몰 안에 이제 입점을 시킬 일이 있었어요. 푸드코트에 이제 라면집을 하나 입점을 시켜야겠다. 한국 쇼핑몰이다 보니까 한국식 라면, 뭐 외국식 라면을 갖다가 라면집을 하나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틈새 라면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틈새 라면이 굉장히 체인점도 많이 늘리고 있었고 해외 진출도 모색한다고 하길래 이제 틈새 라면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쇼핑몰이 이제 지어지는데 여기에 입점을 하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한 군데는 일본의 아지센 라면이라고 있었어요. 아지센 라면이 있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중국 진출을 위해서 갓 들어온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갖다가 이제 타진하면서 저는 이왕이면 한국식 쇼핑몰이니까 한국 틈새라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틈새라면을 영업을 했는데 이제 시장 조사를 틈새라면에서 와서 이제 쭉 해보고 나서 판단을 내린 결과가 이 지역의 지금 객단가가 라면을 한 그릇 먹는 수준이 지금 3원에서 5원이다. 중국 돈으로. 3원에서 5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이걸 20원에 팔아야 된다. 근데 이걸 과연 뭐 많게는 한 6, 7배가 되는데 이거를 한 끼 3원이면 먹을 걸 7배가 되는 20원을 주고 누가 먹겠냐 해서 입점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지센 라면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지세라는 들어와서 장사가 잘 안 됐죠. 역시나 이제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됐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는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지세라면은 중국 가면은 모든 전국에 퍼져 있는 정말 유명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걸 타진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순간의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 비교, 가격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는 그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질적인 차이인데 한국인이 한국에서 오픈을 할 때는 언어라든지 뭐 소비의 감성이라든지 뭐 유통관계라든지 문화 코드라든지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장사를 하면서 언어가 딸려서 뭐 못하는 경우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중국어를 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보면 거의 초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정말 무슨 미수다에 나오는 외국인들, 뭐 연애 프로에 나오는 외국인들처럼 좀 어색하게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야, 뭐 연애 프로에 나오는 외국인들이야, 와 한국말 잘한다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차려서 그 밑에 사람들을 갖다 가리키고 뭔가를 갖다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좀 약간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꼭 말을 할 수 있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완벽하게 돌아갔을 때 의사소통이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말을 좀 한다고 해도 그 말의 표현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잖아요. 변소, 화장실, 뭐 위생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변소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합니다. 중국말을 배운 저도 그게 어떤 수준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배운 말이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퀄리티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제가 예를 들어 판매사원들, 저희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했을 때는 그 수준급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예를 들어 대기업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임원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땐 좀 약간 품위 있는 언어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말을 해왔기 때문에 눈치껏 막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이런 표현을 쓰면 좋아. 뭐 이런 걸 알겠지만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보기 싫어도 뉴스를 들어갖고 오고 뉴스를 들으면서 정보를 계속 알게 되고 했는데 중국에서 저도 그 뉴스를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뉴스를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도 빠르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뭐 그쪽에 뭐 그 경제적인 언어라든지 전문 언어들이 나오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똑같은 중국인하고 있을 때도 그 정보가 받아들이는 그 수준의 정도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아무래도 쇼핑몰 관계자들하고 만나고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희 직원들, 만약에 예를 들면 매장의 판매사원들 이런 친구들보다는 중국 친구들보다는 정보나 접할 기회는 많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의 흡수력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도 오고 그래서 미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말 조금 배우고 하다 보면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뭐 이제 미스터 할리, 뭐 이다도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한국 사투리를 써가면서 한국말은 정확하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 한국말 잘하네 외국인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뭔가 위험 있게 밑에 직원들을 나무라거나 위험 있게 뭔가를 전달을 할 때는 좀 우습게 보이고 웃기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계속 조금씩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에서 그래도 성공했던 그 사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 이렇게 성공을 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공하는 비결이었다 나는. 이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그 관리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은 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조용히 책 읽는 모습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서서 뭔가를 중국 직원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달이 될 것 같지만 전달 안 됩니다. 많이 전달 안 되고 그냥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아 한국 사장님은 뭔가가 틀려 우리랑은 뭔가가 틀려 라는 느낌만 전달을 할 뿐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거를 막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 사람 그 중국 친구들한테는 약점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뭐 어설프고 뭔가 잘못 시그널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찍 나와서 성실한 모습, 책 읽는 모습, 그러니까 아 뭔가 우리 사장님은 틀려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말을 할 줄 알아도 통역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좀 듣기도 하고 말할 줄도 아는데 그 말하는 걸 직접 하려고 답답하니까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 저에 대한 약점도 나오고 잘못 전달되는 뉘앙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들으면서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뭐 이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5가지의 착각에 대한 걸 봤는데요. 이렇게 5가지만 고쳐도 일단 그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대부분이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다른 나라에 가면 다시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거지 그게 그걸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다 외국에서. 그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좀 그 욕심이랄까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직접 나서서 하기를 원해요. 답답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가만히 보시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테스코라고 그래갖고 영국 기업이었거든요. 영국 기업이 홈플러스를 갖다가 운영을 할 때 홈플러스에 가면 영국 사람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한국 사람들을 써서 영국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하지. 뭐 하나하나 영국 사람들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직접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장에 하나하나도 직접 하려고 하고 해갖고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실 경우엔 한국에 아무리 재능이 있고 한국적인 뭐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의 뒤에 감춰놓고 처음에 갈 때는 마음가짐을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업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고 현지에서 한 칸 한 칸 밟아 나가는 게 성공 요인이지 절대로 지금 한국에 있는 이렇게 좋은 상황을 갖다가 가져가면은 그 현지인들이 알아봐 줄 것이다. 그거는 운이고 금방 사라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당을 멋있게 차리면 그런 현지에 와서 차리면 돈도 거기는 물가가 싸니까 한국에서 조그맣게 차릴 거 거기 가서 크게 차리고 화려하게 차리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뭐 그 현지에서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한국식 음식을 갖다가 하면 관심은 굉장히 많이 끌고 처음엔 초반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투자된 돈을 다 회수하기 위해선 2년, 3년 지속이 되고 3년 뒤에 다 회수가 되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4년, 5년, 6년, 10년 계속 꾸준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 3년, 4년 잘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금을 다 회수할 때쯤 되면 그 현지인의 브랜드들도 그만큼이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나타나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무에서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게 성공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째는 일단 한국이 우월하다는 제품 사고적 나의 컨텐츠가 우월하다.
이런 착각은 버리자. 두 번째는 문화 이해를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기는 하겠지만 그 현지에 가면 현지의 문화, 어차피 그 현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현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내가 그쪽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통 구조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유통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기준의 가격에 맞추지 말고 그 현지의 가격, 그 현지의 가격에 맞춰서 그 대다수의 그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 맞춰서 오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질적인 의미, 뭐 언어라든지 저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자. 그런 거 다섯 가지만 잘 정립을 해 놓으시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아직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서투른 점이 있는데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아무쪼록 지금도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이 무난히 진출하셔서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